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비밀, 악재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 이유. 국내 정치와 거리두기입니다. 또 입장을 밝히고 정리를 해줘도 될 만한 이런 사안인데도 대통령이 아무 입장 표명을 안 합니다. 약간 좀 뭐랄까 제왕적이잖아요. 매우 잘하면 26, 매우 못하면 36.9예요. 그러니까 매우 못함의 강도가 매우 세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지금 지지율 공부라는 거는 폭탄 덩어리예요. 뇌관이 지금 이제 없어가지고 지금 안 터지는 거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금 올랐습니다. 회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또 강경화 장관 남편 이일병 교수 출국 등등등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 리얼미터 YTN 의뢰로 한 조사에 따르면 올랐습니다. 굉장히 강고하게 이 40%대 초중반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비밀,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이 문제 한번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박 의원님,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 리얼미터 조사대로라면은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과 경기 인천 쪽에서 많이 하락을 했고 민주당 쪽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어요.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최근 흐름들 보면은 악재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코로나 안정세입니다. 코로나. 이게 이제 2차 대유행의 정점을 찍고 네. 지금 이제 안정되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국민이 덜 불안하다는 말이죠. 이제 1단계로 방역 네, 네. 단계도 낮아지면서 자영업자들도 다시 이제 생업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동안에 이러저러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2차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어찌됐든 간에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는 있기 때문에 긴급 재난지원금. 예. 만약에 2차 대유행이 이 정도가 아니고 더 확산되는 상황으로 갔으면은 정치적으로 정말 비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 물론 이제 방역 당국의 그 노력도 거기에 대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 요인이긴 하지만 그게 네.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도 그 탄핵으로 몰리기 직전까지 그렇죠.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했어도 30%, 35%를 유지했어요. 콘크리트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하. 결국에는 지난 그 탄핵과 촛불 집회, 그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 이런 걸 계기로 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강고한 지지층이 있다. 예. 그리고 위기 때면 이 지지층이 결집한다. 그리고 위기 때면 또 그런 말하자면 이 여권의 핵심 지지 세력들 중에 네. 그런 빅마우스들이나 스피커들이 기동전을 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 지지세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정치와 거리두기입니다. 말을 안 해서 거리두기. 네, 말을 안 해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대통령이 아무 입장 표명을 안 합니다. 추미애가 뭐라고 하든 그다음에 윤미향이 어떻게 되든 그다음에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뭘 하든 이런 등등의 어떻게 보면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이쯤 되면 좀 갈래를 타주고 가름말을 타고 내지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정리를 해줘도 될 만한 이런 사안인데도 혹은 그런 상황인데도 말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굉장히 차이가 큰 건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논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언론이 그걸 우호적으로 쓰든 말든 어쨌든 끊임없이 싸웠어요. 네. 끊임없이 얘기했고. 저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노무현 같은 스타일을 훨씬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손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은 그거의 학습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철저하게 국내 정치와 거리두기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 제왕적이잖아요. 제왕적이라는 게 권위적이어서 제왕적이라는 게 아니고 네. 일종의 그 선군, 네. 선군의 면모를 보여주시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치열하게 정치 현안에 뛰어들어서 부딪히고 그다음에 관철시키고 이걸 끌고 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게 이제 말이 없음으로 나타나고 기자회견도 지금 임기 중에 3번인가 4번밖에 안 했다면서요. 인터뷰도 거의 안 하고 이게 저는 그 앞선 요인들과 더불어서
여전히 지지율을 유지하는 동력이다. 말을 하고 논쟁에 뛰어들고 이 정쟁의 한복판에 대통령이 들어가는 순간에 점수를 잃는다. 이거를 굉장히 그 뼛속 깊이 이렇게 각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배웠다. 그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또 대통령이 너무 불통하는 거 아니냐, 소통의 대통령 어디 갔냐, 또 이런 뭐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불통하고 좀 다른 거죠. 불통하고 좀 다른 거고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누가 듣기에도 좋은 말만 하시는 거죠. 아, 예. 거대적인 담론적인 측면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분석합니까? 제가 또 조사 분석자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또 언제 땄습니까? 예? 그 작년에 따놨는데 작년에 그 와중에 네, 개관식이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그 사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지지율이 폭락하는 건 최순실 때문이고요. 네. 그 전부터 이제 콘크리트의 균열 조짐이 보이는 거는 여기 여론조사 4점 척도 조사에서 매우 못한다가 아주 세게 나왔거든요. 아, 예. 못한다가 한 40%인데 매우 못한다가 35였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아주 세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제 이 리얼미터 YTN 조사를 보면은 긍정평가가 44.8, 부정평가가 51.8, 7% 차이 정도로 해서 40% 중반대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 같지만은 매우 잘함은 26, 매우 못함은 36.9예요. 네. 예. 그러니까 매우 못함의 강도가 매우 세다는 거죠. 아, 이 매우 못함 보통 어떨 때 나오면요. 내가 문재인 정부 때문에 진짜 내 삶이 안 좋아졌다 정도의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잘못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그 강도가 세고 규모가 큰 수치다. 매우 잘못함이. 네. 그래서 이 사람 예를 들어 이러면은요. 최순실 같은 돈 터지잖아요. 그럼 이 37% 해당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뭐 술자리 가서도 매일매일 뭐 식사 자리에서 회사에서도 전부 다 이제 막 까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화성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폭탄을 만들 때 보면은 화약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 격발시키는 뇌관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 그 지지율 분포라는 거는 폭탄 덩어리예요. 그 뇌관이 지금 이제 없어가지고 지금 안 터지는 거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건이 이제 네. 사실 이게 그래서 국민의힘도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이게 BBK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BBK나 다스 이런 것도 처음에 좀 끌고 가다가 내용이 복잡해지면 국민 대다수는 놓아버립니다. 내용이 복잡해지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당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제발 복잡하게 말하지 말자 이거. 네. 저도 전말을 다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근데 방송 나가서 일부러 아는 것들 다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전말이 너무 복잡해지는 순간부터 아이고 난 이건 복잡하다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국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 인화성 물질이 왜냐면 이게 그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지금 5천억대가 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다른 사기 사건과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 5천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좀 이제 자산가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유 자산을 가지고 투자한 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나도 아주 절박하게 막 가가지고 막 그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피해자가 한 4천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보도가 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상대적인 거라 가지고 네. 진짜 어려운 분들이 돈 모아서 이렇게 넣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크면은 그 집단 행동에 동력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혁진이라는 분은 결국에는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였던 분은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나갑니다. 서울의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아무리 서초라 하더라도 거기 받아 나갈 정도면은 저는 민주당 내의 인사들과 얽히고 설킨 인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지금 공천받을 줄 서 있는 사람이 얼마인데 그거 제끼고 이제 공천받았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선을 그으려고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전 이렇게 봅니다. 아, 이준석 최고는 이 매우 잘함 또 매우 잘못함 이걸에 주목해서 현재 나온 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를 그대로 수치만 보기보다는 그 내면에 숨어있는 그 부분이 약간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박 의원님은 거기 분석에 긍정의 강도는 임기 말이 갈수록 이 약해지고 이 부정의 강도는 세지죠. 그 뭐 어느 정권이든 피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이제 레임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남은 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네. 이게 관건이고 결국 올 연말쯤 들어서면 모든 촉수는
청와대 여당의 모든 촉수는 정권 재창출로 모이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내년 이제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글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할 거고 정치의 초점이 국정 운영의 초점이 아마 거기에 맞춰 네, 네. 질 텐데 저는 이게 이제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이 불행이 있고 한계이긴 한데 임기 말이 되면 정권 재창출 이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집권 세력이? 네, 집권 세력이. 그거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임기 중에 업적이고 뭐고 다 물거품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수사를 받든가 뭐 가족이 연루되든가 이게 우리 대통령제 역사였잖아요. 특히나 현 정권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런 것들이 뿐만 아니라 현 네, 정권은 전 정권을 탄핵시키고 등장한 정권이에요.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러면 지금도 저 광화문에 가서 어쨌든 목소리 높이 외치겠다는 그런 이 원한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때문에 더더욱 정권 재창출에 목을 맬 거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정권 재창출인 건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진력하고 노력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나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의 그 국정 운영의 업적, 성과 그리고 남은 과제 이건 뭐냐? 뭘로 그걸 정리하고 있을까? 네. 남은 임기 동안에 이것만큼 꼭 해야 되겠다. 검찰 개혁일까? 네. 아니면 그럼 검찰 개혁하면은 이 정권은 뭐라도 하나 한 건가? 역사적으로 정권일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들 마음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걸 네. 지켜보는. 뭐 검찰 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기에 저렇게 끝까지 매달려 가지고 윤석열을 죽이느냐, 아니면 뭐 정권이 사느냐, 뭐 이런 그 구도로 이 검찰 개혁 문제를 가져가는 게 게다가 지금 법무부 장관 저렇게 하자 있는데도 여전히 버티고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저 눈을 못 감는다 네. 이런 자세로 버티는 게 저게 과연 국민적으로 과연 공감대가 있을까? 네. 오늘도 제가 잠깐 네. 법사위 국감하는 거 봤는데 네. 저는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과연 개혁이 맞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 이준석 최고위원 보면은 이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대구 경북에서 네. 이번 조사 결과 보면 47.4%에서 36.6% 많이 떨어졌어요.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리얼미터가 매일 하는 일간 조사라는 게 500샘플이거든요. 네. 그럼 이 안에서 대구 경북의 샘플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정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4, 50명 정도가 되게 되고 그러면 통계적으로 상당히 튈 수 있는 그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 진짜로 막 그 사람들이 7% 바뀌었다 그러면은 갑자기 35만 명이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지역 단위로까지 세분화해서 볼 건 아니다. 수도권 정도면은 대구 경북보다 샘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일간 500명 조사를 이제 5일 동안 진행해가지고 이제 평균 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구 같은 그 50명 중에서 예를 들어 그럼 세대별로 나누면 세대별로 10명 정도일 거 아닙니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대구는요 이렇게 어떤 조사가 나오더라도 다음번에 대선 때는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 때 80% 가까운 지지율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그에 준하는 아마 보수 지지세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아, 예, 예. 예. 그 지역 하나의 당권으로 조사 결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일단 4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함정 그리고 과연 앞으로 이런 지지율의 변곡점 부분에서의 어떤 요소들이 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 같이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